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울릉도 하면 흔히들 관광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명세에 비해 이곳에 가려면 오직 백길만을 이용해야 했던 터라 한국 정부는 10년 전부터 이곳에 공항 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 초기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대략 9천 명, 관광객 수가 지난해 46만 명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늘고는 있으나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건설하면 울릉도의 관광 가치가 대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을지 생각하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고 워낙 험준한 지형 탓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만한 활주로를 만들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울릉도의 면적은 72, 86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데다 지형 대부분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항을 짓기엔 여러모로 무리가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단순히 콘크리트 혹은 아스팔트만 깔아놓은 크고 긴 도로로 보이지만 이륙이나 착륙 시 지면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게 설계돼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고속도로나 부두와 같은 비슷한 넓이와 길이를 가진 곳에 착륙하면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아스팔트가 산산조각나 갈라질 정도이며 때문에 고속도로에 비상활주로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각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할 정도인데요. 설사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울릉도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건 물리적으로 매우 큰 난관이 있었으니 바로 활주로의 길이였습니다.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의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전투기를 이륙시키기 위해선 보통 1200에서 1500m의 길이가 필요하며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운용하는 180인승 보잉 737 정도의 협동체 여객기를 띄우기 위해서도 최소 2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이용되는 국내선 400인승 보잉 747을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는 2800m. 특히 장거리 국제선에서 운항되는 보잉 747에는 워낙 많은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공항의 경우 최소 3800m의 활주로를 갖출 것을 표준으로 지정해놨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ATR-42 같은 소형 여객기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도 최소한 1000m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런 대형 구조물을 울릉도에 건설하려면 자연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그때부턴 아예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울릉도의 환경 자체가 바람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국제표준보다 더 넓고 길다란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확신이 안 들고 자연훼손도 문제인데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게 뻔하니 울릉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소형 비행기만이 다닐 수 있는 간이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름 끼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설 초기 1200m의 활주로를 설치한다던 계획이 돌연 취소되고 실제로 울릉공항 시공 현장은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해상 매립을 위한 호안 축조가 한창 진행 중인 울릉공항 현장엔 육지에 활주로를 만들 만한 평지가 없어 산을 깎아도 공간 확보가 어렵자 긴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바다를 메워 길고 넓은 평지를 건설 중에 있었는데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공사는 바다를 메우는 사석 등의 유실을 막기 위해 호안 축조를 하는 것으로 수심 28m의 깊은 바다를 메우기 위해 사석 축조 364m 케이슨 축조 900여m 중 8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1암당 규격은 폭이 32.15m, 높이 20.5m, 연장 32m에 무게가 1900톤인데 추가 연장된 구암부터는 수심이 3.5m 깊어져 1800톤가량 더 무거워진 구조입니다. 바다를 메우는 사석은 울릉공항 터미널이 건설될 울릉도 사동리와 서면 남양리 경계 지점인 해발 194m의 가두봉에서 절취해 오는데 워낙 많은 흙먼지가 발생하는 데다 강한 바람으로 기존의 살수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물대포까지 설치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활주로를 더 길고 두껍게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앞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 울릉공항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확정된 후 사업이 추진됐으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초기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계획된 이유는 도서공항 특화 모델 활주로 기준 및 국내 소형 항공사 기준이 최대 50석 규모의 항공기로 제한됐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 국토부가 갑자기 소형 항공사의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80석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을 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먼저 예비 타당 조사 결과 국토부는 울릉공항 건설로 약 30년간 9,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600억 원의 부가가치, 6,9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으나, 뒤늦게 직선항로만 연결된다고 해서 울릉공항이 꿀단지가 될 것이라는 건 다소 과도한 예측이라고 판정났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경제 효과가 발생되려면 민간 항공사가 적어도 1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연간 80만 명 수준의 관광객이 있어야 하는데, 항공료가 너무 비쌀 경우 여행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게다가 수요가 특정 계절에만 몰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지방공항 중 김포와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공항은 최근 5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뻔한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에 비판을 가했는데요. 갑자기 300m 늘어난 활주로의 길이와 30cm 더 두꺼워진 콘크리트.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울릉공항의 목적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울릉도를 하나의 불침 항모로 만들겠다는 것. 실제로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울릉공항은 현재 공정률 30.1%를 넘어선 가운데 사동항 부지와 연결된 해안 바다를 매립해 짓는 형식으로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자체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즉 불침 항모라고 일컫는 논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릉공항이 독도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불침 항모 전략이라며 서해의 불침 항모로 백령공항도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울릉공항의 군사기지와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긴장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당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용히 묻히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신이 국토교통부 신공항 기획 관계자라고 말한 한 익명의 전문가의 제보는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울릉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 밝히면서도 군사적으로 불침 항모라는 지적에 현재 일부 지역공항이 유사시 군 공항 기능을 하듯 울릉공항도 마찬가지라는 등 해당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는 겁니다. 당장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800km가 넘는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국가방위선을 구축,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기상악화로 육지와 교통이 두절되어 나타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나 국가 비상사태 때 예비기지 및 군사용 활주로서의 활용과 함께 응급환자 후송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이곳이 공군기지나 미사일 기지로 활용될 시 그 효과부터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는데요. 현무 미사일을 일대만 박아놔도 동해를 넘어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열도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며 유사시 한반도 모든 지역도 미사일 방어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섬의 규모가 작다 보니 적군의 입장에서 사드가 배치될 시 공격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동해 중앙의 초대형 항공모함 일대가 버티고 있는 모양새로 전투기 편대의 이착륙까지 해결되면 전 세계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방어기지 하나가 뚝딱 완성되는 겁니다. 군사적 목적 외에도 평시 해양심 층수 개발이나 심해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자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연구기지의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어쩌면 한국 해군력은 울릉공항의 건설 전후로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전 방산업계에서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을 얕봤다가 제대로 큰 코 다치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중국이 이토록 기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과 대응 요격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로 꼽힙니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원거리 타격의 속수무책으로,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이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제로 성과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올해 시험 발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ADD가 제작하겠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오 이상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직선거리로 196km인 평양에서 쏘면 서울까지 2분 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요격이 까다로운데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등 변칙적으로 비행한다는 것도 요격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대한민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왔었습니다. 실제로 ADD는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해 왔는데 최근엔 카이스트,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 현대로템 등과 손잡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 1단 로켓에는 한국 첫 발사체 나로호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한 고체 킥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상세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2020년으로 우리 공군은 이듬해 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 기술 개발에 돌입하면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의 경우 이미 2007년 완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D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로 전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사실은 마하7 여기서 더 나아가 마하1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는 ADD 개발자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비행 테스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마하7, 마하10을 함께 테스트하기 위해 1년 정도 시험이 연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시험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가 마하7, 더 나아가 마하10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하7 속도의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더해 마하10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에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마하10 속도를 구현하는 개발이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엄청난 일인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감안하면 이 또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긴장 상태를 보이며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현재까지 중국은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미완성한 상태로 지난해 마하5까지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뒤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중국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했던 만큼 한국의 성과가 더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관련 기반 기술을 들여온 것을 활용해 꾸준하게 연구를 이어온 노력으로 지금의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순조롭게 마치고 배치를 완료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으로 한국을 향해 중국이 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 팽틀리어스류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가 추진하는 첨단 군사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 파트너로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오커스에 제공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극초음속 긴소를 오커스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방부도 한국이 방위 동맹의 필라 2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전문성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당국자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분야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커스의 잠재적 필러의 협력 대상으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오커스 세계국 국방장관이 일본과의 필러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겁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된 군사동맹입니다. 이들은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조달하는 필러일은 확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필러이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커스의 협력 제한이 무척이나 신경 쓰일 수 있는 상황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호주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과 함께 추가로 개발한다면 중국이 꼼짝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격은 물론 요격거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어 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탄두를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가 오커스 협정에서 한국을 필러의 등급에 참가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일본도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어 중국의 초조함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애초에 오커스 협정 자체도 중국의 패권을 좌절시키고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만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오커스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해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쓰이는 전파 고도계 스펙이 드러나며 중국이 또 한 번 기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초음속 미사일에 EM급 비행을 할 수 있는 전파 고도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사실 공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파 고도계의 경우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지형 상황에 맞춰 높게 비행하거나 낮게 비행이 가능하기에 미사일 생존성이 확 늘어난다는 특장점을 지닙니다. 때문에 전파 고도계는 군사 강국들이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을 아예 이전하지 않는 전략 자산 무기로 꽁꽁 숨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장착이 된 전파 고도계 스펙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심설이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그럴 것이 미래 전장에서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출현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고도계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자력으로 초음속 미사일 연구 개발을 이어온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앞으로 또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거둘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오는 2026에서 28년 기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의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이 지난 5월 8일 국방연구 세미나에서 KF-21 120대 가지고는 우리 영공을 지키기 어렵다. 5세대 이상 고성능의 하이급 전투기 F-35A급 전투기를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개발보다는 직도입을 주장해왔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이 2040년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공군 전투기 적정 대수에 대한 세미나에서 F-35 전투기를 더 도입해 미래 공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F-35 40대를 도입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도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외국 방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기 구매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KF-21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묘한 시점에 KF-21을 개발하는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KF-21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깜짝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KF-21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KF-21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KF-21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소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방산 무기 수출 시장이 워낙 비밀을 중시하기도 하고 그동안 KAI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 같은 태도를 뒤엎고 KAI가 직접 구체적인 수출 협상 상황을 밝힌 것이라 더욱 더 주목받았습니다. KAI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80%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서 끝까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 KF-21 수출과 관련해 UAE와 사우디 등 중동국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데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낡은 기종들의 생산이 중단되어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KAI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우디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미루기 때문에 KF-21 개발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지만 KAI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이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연간 국방비가 10조 원이 안 될 정도로 국방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라팔 전투기 48대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면 매년 1에서 2조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해질 테고 안 그래도 국방비가 모자란 나라가 전투기 공통 개발을 할 여력은 더욱 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분담금을 보낼 여력은 없으면서도 공동 개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라
결국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적절한 수량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AI의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으니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제공을 거부하고 인리의 지분율을 크게 낮추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KAI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국가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이미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향후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디로서는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고 해봤지만 일본의 반대로 인해 사업 참가가 어려워졌고 첨단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영국과 일본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돈만 투자하고 실속이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도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천궁 II를 구매하면서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 쌓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미국이 사우디에게 다시 방산 무기를 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 사우디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FC-31 전투기는 물론 중국이 UAE에 수출한 L-15 고등훈련기까지 전시하면서 사우디의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의 전투기 대체 수요와 무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 전수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전투기 사우디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면서 사우디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L-15 고등훈련기 정도를 사는 것과 FC-31 전투기와 같은 전투기를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현지 생산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는 일례로 미국이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자 즉각 튀르키예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방산 무기를 팔지 않고 사우디를 멀리하자 그동안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을 살 것처럼 하며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과 밀착하려 하자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미국은 결국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현재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F-35를 판다고 해도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기술, 즉 첨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전투기를 얻고 기술 이전까지 받고 싶어하는 사우디로서는 한국의 KF-21 개발에 참여하는 게 최선이란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그냥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조 원의 예산을 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첫 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바로 경남 사천의 KAI 비행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KF-21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때 시험 비행에 나선 기체가 KF-21 CJ 6호기였다는 점입니다. KF-21 CJ 6호기가 복좌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좌형의 의미는 단순히 뒷좌석이 하나 더 늘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KF-21 복좌형 CJ 6호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KAI에게 굳이 복좌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에도 복좌형을 밀어붙인 이유는 KF-21 후방 좌석의 인공지능,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고용량 RAM 등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내부에 이러한 고성능 GPU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후방 좌석, 즉 복좌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제기 6대를 거의 몇 달 차이로 단좌기와 복좌기로 거의 동시에 만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록히드 마틴조차 이런 계획을 말하자 기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엔지니어 수도 부족하고 사천이 지역이라는 핸디캡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KAI가 KF-21 단좌기와 복좌기를 거의 동시에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에 대해 말한 부분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우리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사우디와 UAE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시아가 2024년 5월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D와 수호이 SU-30MKM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퇴역할 예정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은 한국의 KF-21이 실전 배치되는 기간이다. KF-21 보라매는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며 1억 7,800만 달러를 들여 KF-21 블락1 4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6년이면 KF-21 제작 단계는 완료될 예정이며 203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12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즉,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말레이시아 공군기들이 퇴역할 시점과 KF-21이 실전 배치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말레이시아에 KF-21을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지금 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인 유무인 복합체계 MUMT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F-35 전투기처럼 외국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군 파견을 검토하겠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지난 16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는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투입을 꺼리던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한국산 무기가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지난 3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지상훈련 드래곤 24을 펼치면서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인 것은 K 전차였습니다. 드래곤 24 나토군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가지고 온 K 전차는 최고의 기동성과 훈련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 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대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전차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 훈련에 투입되고서는 가성비 이상의 놀라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24 훈련에는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럼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전차 등 서방의 대표적인 전차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km의 목표물 사격에서 K 전차가 가장 높은 90%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죽음의 고개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사로를 K2전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힘이 좋다는 독일 레오파드도 미국 에이브람스도 이 고개를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해서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나토군의 최대 규모의 훈련에서 K2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전차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국가들의 전차병들은 물론 군수 내부와 방상 관계자들까지도 술렁였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폴란드 20기계화여단 소속의 K2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기동을 피하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도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K2전차에는 폴란드어로 나는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든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처럼 K2전차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기존 서방의 명품이라 불리는 전차들 사이에서 그가 불리던 다크호스가 아니라 최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K2전차는 긴급 소요분 180대 중에 총 4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도 출고분의 현지 첫 입하 1주년을 맞이한 바 있는 폴란드 K2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현지 사격 훈련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며 검증된 실전형 전차라는 점을 입증해왔습니다. K2전차의 우수성은 지난해 불발된 노르웨이 수주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산 K2전차와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최종 시험 평가한 후 노르웨이군은 2번이나 K2전차를 추천했지만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했습니다. 대당 300억 하는 레오파드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대당 150억 반값에 살 수 있는 K2전차가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컸고 성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K2전차가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격 테스트에서 K2전차는 3발 중 3발을 모두 명중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1에서 2발을 놓쳤습니다. 또한 기동력 테스트를 두 전차가 육상 경기처럼 일정 거리를 더 빠르게 가면 승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레오파드와 K2전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에 비슷한 것 같더니 K2전차가 1OM 쌓인 설원에서 작심하고 달리자 엄청난 속력으로 레오파드를 앞질렀습니다. K2전차가 너무 빨리 달리자 노르웨이 육군에서 차가 뒤집힐까봐 걱정돼서 빠른 거 확인했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왜 그토록 K2전차를 사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레오파드 EH7을 선택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EH7은 리투아니아가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의 부족을 이유로 무려 대당 600억으로 폭등했습니다. K2전차가 옵션을 포함해도 대당 180억을 넘지 않기에 3배가 넘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먼저 54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18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나 결국 폭등한 전차 가격으로 인해서 18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K2전차를 계약했으면 빠르면 올해부터 최소 30대가량의 전차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2028년 후반기에는 전차 부대가 완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레오파드 전차가 2년 후인 2026년에서야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당장 국경에 포병 전력을 배치해 저지해야 하지만 전차전에서는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을 보이며 나토에서도 바로 전차들을 파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K2전차를 구입해서 실전 배치한 폴란드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K2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성공적을 끝나고 이제 K2전차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 계획 중 미국 에이브럼스 54대를 제외한 246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7일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무기 수출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면 번개 배달을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을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배송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1991년 이후 안보 동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동되는 생산시설을 토대로 빠른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을 꾀하는 나라들에게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한국과 사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위 전시회에 전 세계 나라들이 몰려들어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BSDA 전시회 2024가 열립니다. 여기에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몰릴 예정인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수출할 계획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 전차 입차를 기다리고 있는 현대로템도 이 전시회에 참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성능이 입증된 K 전차가 또다시 루마니아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기에 K 전차 홍보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폴란드군이 이끄는 K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에게는 K 전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려 시속 91km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T-14가 있다고 했습니다. T-14 전차는 스펙으로만 보면 5세대 전차로 서방의 전차는 물론 K 전차를 압도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2020년까지 T-14 전차 2,300대를 양산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20여 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 대의 전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14 전차의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처참한 끌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체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자랑한 T-14 전차가 투입된다면 전장을 누비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괴물이란 칭호는 모든 전차를 압도하며 굉장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K 전차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폴란드가 K 전차를 대거 도입하자 긴급 보도하며 K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99호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의 주력 전차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K 전차의 재원과 위력을 설명하자 한 중국 네티즌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K 전차가 나란히 놓인 99A 포탑 5개를 관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K방산의 전통적인 강점인 짧은 납기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첨단 기술까지 갖춘 제품이다.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 현대로템은 지난 21년 지시간 페루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 FAM이 파맥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을 통해 K800, 800호 30대를 공급할 것이며 계약 금액은 6천만 달러 820억 상당 규모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뿐만 아니라 향후 6년간 파매를 통해 사륜 육륜 장갑차와 전술 차량, 군안 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페루군과 경찰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1차 30대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총 12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월터 아스튜디오 차베스 페루 국방장관, 최종욱 주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 안보는 더 강화하고 방산 분야 산업 역량과 체질도 튼튼해질 것, 페루의 신뢰를 보여준 한국 산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페루 대통령이 나와서 고맙다고 말할 만큼 페루가 한국의 장갑차를 중남미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은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번에 K800, 800호 외에도
지난달 HD 현대중공업 과경비암,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6천억 원 규모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차지해 페루가 앞으로 23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라 수조 원대의 일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70년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루는 K방산의 중남미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칠레와 영토 분쟁에서 패배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한 페루 유튜버가 재밌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페루가 소유하게 될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칠레의 경보였습니다. 그는 페루가 곧 획득하게 될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서 칠레 군사분석가 호메로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칠레의 F-16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KF-21은 첨단 항공전자공학, AESA 레이더, 스텔스 기능 및 대용량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페루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KF-21을 가지고 오면 해당 지역의 공군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훈련기 KT-1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페루는 다른 더 발전된 모델을 계속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대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루는 더욱 무장해야 하며 국가의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루가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이웃은 떨고 있습니다. 페루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의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페루용 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FA-50과 더불어 KF-21을 전시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KAI는 지난 2012년 페루에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한 이후 페루 현지 사무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국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AI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을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잠재 수요처로 보았는데 당시 FA-50의 경우 페루 공군의 노훈한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페루 공군이 KT-1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공군 고위 관계자가 와서 FA-50을 비롯해 KF-21까지 인상 깊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페루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페루가 장갑차와 군함을 구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에게서 가장 도입하고 싶은 것은 스텔스 성능까지 낼 수 있는 KF-21이라고 했습니다. 구소련 전투기 27대와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만을 가지고 있는 페루는 F-16 46대를 가지고 있는 칠레에게 공군력에서 열세였지만 KF-21을 도입하면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가 K808 백호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주변국 중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하려고 결정했으나 FA-50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후 여러 전투기를 검토했으나 도입에 실패하다가 최근 덴마크에서 중고 F-16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그동안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6월 한 아르헨티나 군사 채널에서는 현대로템 K808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옵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K808호가 얼마나 힘이 좋고 대단한 장갑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K808에는 현대자동차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DUHA 엔진이 탑재되어 남미의 지붕으로 불리는 페루의 특성을 감안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8개의 바퀴는 독립구동에 경사지 등반과 험로, 주파에 유리하고 4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참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상 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고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탑재하며 무인 공격 시스템인 원격 사격 통제체 체계 RCWS도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영상이 올라올 당시에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장갑차가 있냐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스트라이커보다 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에도 이상적인 차량, 대공포 버전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네요. 이 차량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장비가 뛰어나고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인 한국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갑차인 K808은 우리 아르헨티나군을 위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저는 수륙 양용, 대공포, 대전차포 기능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쓰레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페루가 한국의 현대와 함께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헨티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 시 무기 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투싼이 있는데 아무리 굴려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K808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 구매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1개월 후 결국 페루가 3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영상에 페루와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이 다시 찾아와 페루는 올해 페루에 도착할 120개 중 처음 30개를 구입했다. 페루는 이미 며칠 전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페루와 한국은 페루 땅에서 이 차량을 제조할 예정이다. 나는 미래에서 왔다. 페루는 이미 30개를 주문했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페루에게 도입한 것을 축하하며 페루에서 생산하면 아르헨티나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질이 무기 현대화에 3조가량 투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3년 이내에 노후화된 전차 교체를 추진하는데 한국 브라질 간 방산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베트로 필류 브라질 방산협회 ABIMD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브라질은 노후화 장비 교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한국 방위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장갑차, 전차 현대화, 전자장비 항공 우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493기의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K2 전차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가 바로 중남미 국가들인데 앞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